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우린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물리에 대한 기본 내용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류 필연적인 개념을 갖다가 하는데, 물론 강의적으로는 4강이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연결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 설계를 갖다가 하는데, 어쨌든 물류 시스템 설계는 뭡니까? 비용 절감하고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증가적인 개념에서 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물류 시스템 설계를 갖다가 할 때요, 이 5개를 중시해 가지고 맞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OS인데, OS라는 건 뭐냐면은 S자로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S자, 여기 S자, 그 다음에 S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5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신속 정확한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피드라는 개념이 있지만은 신속 정확한 배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상품을 고객이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요구하는 시간. 그러니까 요구하는 시간에 와야만 고객 서비스가 뭐가 증가가 되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면요, 내가 오늘 원했는데 오늘까지 오겠지 하고 왔는데 내일 오면요, 그 하루 사이지만은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별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가하지 않아요. 장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정확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의 수유지 인근에, 즉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뭐 때문에? 비용적인 제약 요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 배송 및 정기 배송 시작하는데, 이 다이어그램 배송이라든가 정기 배송은요, 정기 배송이라는 것은 있는데, 정기 배송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꼬박꼬박 맞춰가지고 기간을 맞춰가지고 배송하는 것이고, 다이어그램 배송은요, 운송론 할 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나오죠, 스케일. 그러니까 물류시설 규모라든가 적정, 그러니까 스케일 옵티미제이션이 나와 있는데, 물류시설 규모 적정을 해야 된다. 물류시설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왜? 특히 적으면 안 되겠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 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면은 그만큼 큰 물류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물류시설 규모 적정화라는 개념은 물류시설의 지방의 분산 검토를 갖다가 하고, 기계화 및 자동화 도입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계화를 통하고 자동화를 통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이거 도입에 의한 절약화, 얼만큼 절약이 되느냐, 그리고 기계화를 통하고 자동화를 통할 때 비용이 절감되면은 이득이 얼마나 생기느냐 이거죠. 정보처리 전산화 등 물류시설의 적정 규모,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규모가 이렇게 있고, 규모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만약 물류센터 규모가 있다, 이렇게 소규모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굳이 갖다 저런 자동화라든가 이런 설비 같은 거 다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사람 한두 명 있어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무슨 자동화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같이 굉장히 넓은 곳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설하는 게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기계화 및 자동화 도입에 의한 절약화 또는 정보처리 전산화 등 물류시설을 적정 규모에 맞게 하자 이겁니다. 자, 목표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 목표 어떻게 정해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하느냐. 물류 시스템 설계의 최대 목표는 뭡니까?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에요.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객 서비스를 더 높이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건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갖다가 높이느냐. 자, 그 다음에 스톡 컨트롤,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하죠. 사실 어쩌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시킬 수가 있고요, 서비스도 높일 수가 있어요. 많은 재고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왜? 재고를 보관하면 항상 보관하는 과정에서 뭐가? 로스, 손실이 발생해요. 물론 그것이 감모 손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손실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재고가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느냐, 재고 관리를 적정화시키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위해서, 즉 재고 관리 적정을 위해서 수급 조절이라든가 경쟁의 발전, EOQ죠. 계획화 및 상품의 전시와 기능들을 발휘되도록 재고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4가지가 나왔고요. 당연히 하나가 더 나와야겠죠. 5가지니까.
그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걸 보시면은 자, 스페이스 세빙. 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 규모의 적정성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고가의 토지를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할수록 이체화물 시설과 시스템 기기를 갖다 도입하자 이거요.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 그리고 스페이스 세빙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5개의 OS. 여러분들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물류 시스템 설계 OS 목표를 갖다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물류와 기업 경영이라고 양가로 5번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했고, 여러분 이제 4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46페이지. 거기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1번에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2번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휘순물 같은 거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문제를 보시면요. 1번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1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1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물류 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정의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 조합으로 옳게 연결된 건 뭐냐. 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물류란 뭡니까? 뭐가 공급자로부터 조달되어 수혜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소비자로 휘두르죠. 자, 이거 여기서는 뭡니까? 물류란 뭡니까? 여기서 들어갈 것은 재화죠.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혜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 휘두르죠. 어떻게? 폐기될 때까지. 자, 이러죠. 운송, 보가, 하액 등과 이에 부과된 가치를 창출한 가공, 조립, 부착, 그 다음에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이건 뭘 말합니까? 거기서 판매 같은 게 있죠. 판매. 그래서 그거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이런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는 걸 말한 것이에요.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정답을 갖다가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네모 박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류 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정의다. 아까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기억번과 니은번. 그리고 기억번 같은 아까 뭐라고 썼어요? 재화로 썼었죠. 그래서 니은번은 뭐라고 썼냐? 폐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판매겠죠. 당연히 판매에 들어갈 판매 기억 니은 들어갈 것. 그래서 거기서 쭉 보시면은 1번은 뭐 쭉 재화가 있고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번입니까? 1번 재화, 그다음 폐기, 그다음 판매. 4번에 나와 있네요.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은 4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문제에서 거기서 4번 문제에서 여기서 물류활동 영역별을 설명했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해당하는 물류 영역을 바르게 연결하거든. 자, 판매로 인하여 완제품이 출고되어 고객 인도들까지 물류활동. 판매로 인해서 여기서 나와 있어요. 뭡니까? 판매로 하는 물류겠죠. 판매 물류. 자, 판매 물류죠. 그래 판매로 인하여 완제품 출고되어 고객 인도들까지 물류의 판매 물류겠죠. 원자재 부품 등 생산 공정 출입들까지 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 물류활동. 자, 원자재 부품 등 원자재 부품 등이니까 이거 뭡니까? 조달이겠죠. 조달을 하는 것이 조달. 자, 제품의 가치를 살리거나 창출하기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를 갖다 시작점으로 해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물류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치를 살리거나 창출하는 목적으로 소비자를 시작점으로 해서 최종 목적지 이르기까지 물류활동.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갖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건 갖다 알 수는 있지만은 이런 걸 갖다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잠깐 놔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되어 창고되어 보관 관리되고 생산 공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이게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조달물이잖아요. 조달물류. 판매된 제품 자체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 이 반품물류예요. 반품물류. 또는 반환물류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판매물류 나왔죠. 판매물류 나왔죠. 판매. 그 다음에 조달 나왔죠. 이런 건 항상 뭐 잘 모르겠으면 잠깐 이거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조달. 그 다음 반품.
일단 이렇게 여러분 먼 문제를 풀 때 지금 문제 푸는 스킬이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이렇게 한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문 한번 보셔야 돼요. 지문을 갖다 딱 보시면은 자 거기 지문이 이렇게 나오세요. 그럼 맨 처음에 판매가 몇 번 있습니까? 2번, 3번, 4번, 5번에 있죠. 판매. 그 다음에 조달이 있네요. 조달이 몇 번입니까? 조달이 거기서 조달인데 조달이 갖다가 일단 여기 있는데 여기 니은번에 있어요. 니은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3번은 니은번 있지만은 3번은 아까 몰랐어요. 3번 몰랐어요. 4번은 뭡니까? 4번에 조달했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조달이 두 개 나올 리가 당연히 없겠다. 조달 당연히 나올 리 없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아까 앞에서 봤던 뭘로서 생산으로 보는 게 낫겠네. 생산으로. 그러니까 생산으로. 이 생산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생산으로 보는 게 나오면 왜냐면은 조달을 갖다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조달이 같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건 아까 명확하게 조달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착각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달 물류 다음에 생산 물류가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지문 보시면 이거 마지막 제 조달이 나왔고 마지막 조달은 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니까. 그리고 앞에 나온 건 판매고 판매. 그 두 번째는 갖다가 조달인데 일단 조달인데 없으니까 사실 이거지만은 우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4번째 몰랐잖아요. 4번째 몰랐어요. 5번째 반품 물류는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생산으로 봐가지고 이거 갖다 3번으로 정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문제를 풀 때 그런 거예요. 문제 푼다면은 근데 문제를 우리가 푸는 훈련이잖아요. 푸는 훈련.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문이 다 갖춰가지고 나올 때도 있지만은 다 여러분이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지문이. 그럴 때는 다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거기다가 살짝 옆에다가 글씨를 써놓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는 훈련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다 알 수만 없어요. 알 수만 없습니다. 자, 9번 질문 나왔습니다. 9번 질문한테 이건 뭐 그냥 보나만 하겠죠. 여기서 다음 사람 물류 주식은 뭐냐?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럼 벌써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정이죠. 그리정 물류 주식. 그래서 이건 3번입니다. 무조건 보나마나예요. 3번. 이렇게 네모 박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문을 갖다가 선택하는 게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다음 몇 번 문제입니까?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15번 문제에서 뭐 나왔습니까? 상류와 물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이에요. 상류, 옳은 거. 자, 기본적으로 상류는 물류 경로상 이동 또는 보관 중 물품에 대한 관리 활동을 표현한다. 자, 상류는 뭡니까? 상류는 물류 경로상에서 이동 보관 중 물품에 대한 보관, 관리 활동. 이건 상류가 아니라 뭡니까? 물류예요, 물류. 그리고 물류는 이렇게 말해요, 물류 경로상에서 상류와 2번은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재고가 분산되어 재관리에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다.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재고가 분산되어 재관리에 어려움을 발생할 수 있다. 아니죠. 상류와 물류가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상류는 어떻게 소비자로부터 가는 것이고 물류는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물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분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분리하면이 아니라 분리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류란 상품의 소유권 이전 활동을 말하며 유통 경로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에 초점이 있다. 자, 물류란 상품의 소유권 이전 누굽니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류가 물류가 아니라 상류죠. 이건 상류. 자, 그 다음에 4번. 상권이 확대될수록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류와 물류의 통합 필수 높아진다. 여러분 상권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 트레이드 에리어 상권을 여기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상권이란 뭐냐면은 하나의 점포가 고객을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영역. 그리고 상권이 확대될수록 무게나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상류와 물류 통합 필요성. 통합이 아니라 분리죠. 분리.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 자, 그 다음에 5번.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면 물류 거점에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와야 돼요. 상류와 물류를 갖다 분리한다는 개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물류 거점에서 여러 지점 및 영업소 주문을 통합할 수 있어 배송 차량의 적재율 향상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거기에 나와 있는 5번이 맞는 것이겠죠. 5번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문제 자체가 이런 식의 문제, 난이도가 이 정도보다는 좀 쉴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내용은 한번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은. 자, 15번 봤고요. 16번 한번 16번 한다. 이제 다음으로 보죠. 21번입니다. 여러분 21번 문제는 그 다음 쭉 나와 있어요. 자, 21번 보시면요. 다음 중 물류의 영역 중에서 생산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생산물류예요. 생산물류. 그래서 물류 활동 영역은 총 몇 가지? 적게는 6가지, 크게는 7가지 있었죠. 자,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 이것을 하나 휘사내서 하니까 사내물류라 본다면은 폐기물류, 반품물류, 그 다음에 회수물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또는 7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물류 활동의 영역 중 생산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 과정에서 수행되는, 이걸 뭐하고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걸 조달물류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이런 봤지만은. 이 지문을 이 자체로만 보면 조달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이거니까. 원자재나 중간재를 갖다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게 생산물류예요. 그래서 가져온다면 무슨 물류? 조달물인데, 근데 의외로 앞에만 보고 조달물이라고 생각 많이 해요. 아까 우리가 문제 풀 때도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니은하고 미음이 갖다가 조달물인데, 니은을 갖다가 이걸 생산물류로 보지 않고 원자재만 보고 그냥 조달물을 막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기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용해요. 수행된 물류다. 이게 뭐니까? 생산물류. 이 생산물류가 맞죠? 이거 조달물류가 아니에요. 생산물류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1번 맞아요. 자, 2번. 생산된 최종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수송과 배송 활동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재반 물류 활동을 말한다. 생산된 최종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한 수송과.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판매물류죠. 이거는 판매물류. 생산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3번 창고에 보관 중인 자재의 출고 작업을 시작으로 자재를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생산되는 완제품을 보관 창고에 입고하기까지 수반되는 운반 보관하여 재관리 등 산에서 이루어진 물류활동을 생산물류로 한다. 제품의 생산 과정 생산물류죠. 일괄적으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도 다양한 물류활동이 수반되므로 생산물류입니다. 다양한 물류활동,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물류활동은 생산물류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 뭐 2번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는 여러분이 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제품의 서비스 형태, 시간과 장소, 소유 가치를 창출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런 물류와 가장 관계 깊은 건 뭡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 이종 물류활동. 시간, 장소, 소유 가치를 창조 활동 수행하는데, 물류 가장 관계 깊은 것은. 자,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는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 시간, 장소, 소유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제 물류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뭐냐?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거기 29번 한번 보시면요. 29번에 여러분들 거기에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시간과 장소. 왜 이게 되지? 29번의 정답은 시간과 장소예요. 시간과 장소란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 이건 무조건 그냥 무나 마나 시간과 장소예요. 자, 38번 같은 거 보시면요. 물류를 둘러싼 각종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류를 둘러싼 각종 변화 환경이에요. 자, 사회 간접 자본의 수요는 급증하나 물류 기반 시설.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각종 환경 변화입니다. 물류를 둘러싼 환경 변화예요. 환경 변화. 환경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내부적 환경이라든가 외부적 환경 변화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에 사회 간접 자본의 수요는
증가나 물류시설 기반의 부족으로 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 간접적으로 유의부적 환경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물류 기반 시설, 즉 물류 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물류 비용이 증가해서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자, 2번 소비자 니즈 다양화와 제품 수명 주기 장기화에 따라서 과잉 재고를 보기 위한 제품 수명 주기는 이거는 맞아요. 여기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됩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장기화가 아니에요. 제품 수명 주기는 단기화입니다. 단기화. 그런 다음에 과잉 재고를 보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2번은 틀렸어요.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에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배송 단위 소량화, 제거 보관량의 증대, 폐기물 증가가 물류비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거 맞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맞아요. 4번 세계화 및 시장 개방의 가속화로 국제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대두화, 경제 블록화 등 함께 고려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역시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정보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혁신으로 물류 작업의 고속화, 공동의 효용화,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을 도입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 정답은 그럼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설마 이번에는 정답이 체크가 잘못되지 않았겠죠. 2번 맞게 체크하셨네요. 자, 그래서 4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40번. 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가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물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내부냐 외부냐,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다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물류비 절감과 매출 증대 중세가 증가한다. 물류비 절감, 매출 증대, 이건 내부적 환경이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거 중세 증가되고 있어요. 소비자 욕구와 상품 구입의 방법이 다양하다. 이건 유부적 환경이죠. 다양합니다. 자, 제조업체, 유통업체로 채널 파워가 이동한다. 자,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당연히 이건 유부적 환경이겠지만 어쨌든 유통업체로 채널 파워가 증가된다. 힘이 이렇게 됐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글로벌 경제 활동에 따른 공급선을 복잡화. 그렇죠.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물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양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드 소량 주문가 소품종 대량 생산인데 소품종이 아니죠. 그래서 다빈드 소량 주문이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해요. 다품종.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확대가 점점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은요 기본적으로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갖다 다른 사람이 쓰는 제품을 동일하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만이 추구하는 소비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다른 사람과 다른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욕심이 강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소품종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라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 자, 정답은 갖다 5번에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1장이 끝났고요. 2장 한번 보십니다. 2장은 물류유통과 마케팅입니다. 유통적인 개념이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통관리사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의 갖다가 그냥 무직하고 건너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물류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책의 교재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책의 내용 교재를 보시면요. 62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같이 풀었던 문제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있으면 다른 문제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풀어주신 것도 권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항상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유통의 기본적 기능과 종류가 나왔습니다. 1번에 유통기능 개념과 역할이 있어요. 유통기능의 개념. 아까 설명드렸죠. 유통기능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상품과 서비스를 인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산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생산자로부터 자, 소비자까지예요. 소비자까지. 왜 그러냐면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면요. 유통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면 유통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하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유통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유통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예요. 그 불일치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건 시간적, 장소적 또는 인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이유를 갖다가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건 이제 물리적인 개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유통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해 주냐.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런 걸 상품과 서비스를 인격적으로 이전한 것이고, 이 상품과 서비스를 인격적으로 이전한다는 그 개념에서 뭐가 매매 기능이 나온 것이죠. 매매 기능이 나온 것이죠. 매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은 생산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 흐름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흐름을 이해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 생산과 소비 등의 인격적 통일의 수급적합 기능인데, 수급적합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없죠.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 그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수급적합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급적합 기능, 수요와 공급의 적합 기능으로서의 소유권 이전 기능. 소유권 이전이 누구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에요. 자, 장수적 시간적 통일이죠. 물류에서는 무조건 장수와 시간입니다. 물류에서는. 그리고 장소적 불일치와 시간적 불일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런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발생을 일치시켜주는 것을 갖다가 장소 시간적 통일의 물류 기능이 이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흐름을 계속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유통기능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분류. 이 유통기능의 분류는 뭐냐면은 쇼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 교수. 쇼 교수는요, 위험 부담이라든가 이 5개를 말하세요. 5개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쉐어링 더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갖다 공유하자 이겁니다. 위험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재화 수송, 트랜스포팅 더 구치라고 나와있죠. 재화를 수송한다. 그 다음에 경영금융, 파이낸싱 더 오퍼레이션, 판매, 셀 앤드 커뮤니케이션 오브 더 어바웃 더 구치. 그 다음 수제 분류 재발성이 있어요. 어셈블링, 어서팅 앤드 리스핑.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고, 유통에 대한 의미는 영어로는 뭡니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물류를 갖다 뭐라고 했어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죠. 근데 영어는 뭐냐? 유통은 뭐냐? 그냥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물류,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분배. 물적 요소를 분배하는 것은, 그래서 원래는 물류는 물적 요소를 분배한다 해서 피지컬이라는 말을 붙였지만은, 그냥 유통은 이 의미예요. 그냥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그냥 디스트리뷰션. 생산에 대응하는 분배라는 용어입니다. 분배. 자, 이런 것이 하나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이런 것이 갖다가 아주 중요해서 시험에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이론을 갖다가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 6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현대산업사에서 유통 변화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대산업사의 유통 변화는 뭐냐? 유통의 변화가 있는데, 유통은 하나가 패턴 형성을 갖다가 향해서 발전한다. 패턴, 우리가 다양한 패턴을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 패턴을 형성을 위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종별 유통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 유통과 업태형 유통이 있는데,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업종별 유통과 업태. 업종별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업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판매하는 거죠. 무엇을. 그 소매업체가 무엇을 판매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하는 그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what이죠. what. 그래서 무엇을 판매하느냐 개념이고, 업태는 뭐라고 그랬죠? 업태는 김치 어떻게 점포를 운영하느냐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느냐. 어떻게 점포를 운영하느냐. how겠죠. how.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의 변화는요, 하나가 패턴 형성을 향해서 발전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업종별 유통이라는 개념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도소매가 취급한 상품, 무엇을 판매하느냐. 빵을 판다 빵집, 옷을 판매한다 옷집, 이런 식으로 무엇을 판매하느냐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 어떻게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점포를 운영하느냐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 편의점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이제 더 점점 중요하죠. 그래서 업태형 유통은요, 출현비용은 기술의 발달의 생산 단계에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업자 상품을 가공해서
해방됐다. 그래서 점포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하고 방식. 우리는 24시간 문을 열겠다 뭡니까? 편의점 업체죠. 우리는 보통 판매품을 중심으로 백화점에서 편의품과 전문품까지 다 같이 팔겠다. 백화점 업체죠. 우리 점포는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겠다. 할인점이죠. 우리 점포는 진열 방식을 창구형으로 하겠다. 창구형 매장이죠. 그런 식의 업형 유통이 이제 최근의 하나의 트렌드죠.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현대 유통산업의 보주자가 있습니다. 보주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갖다 생산한단 말이죠. 생산자. 그럼 생산자는요, 그 물건을 갖다가 누구에게, 결국은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만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만은 불가피하게 뭡니까?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적 유통기관이 뭡니까? 도매상이라든가 또는 소매상을 갖다가 경유해서 물건을 전달시켜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했죠? 유통 경로 또는 유통 채널, 마케팅 채널, 유통 커버리지,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자가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느냐. 생산자가 물건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고서 도매상한테 갖다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도매상은 생산자는 누구를 위해서? 운송업자를 통해서 운송업자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운송업자가 갖다 주고, 이 도매상은요 소매상한테 전달해 줘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일단 창고에다가 보관해요. 창고. 그 창고에다가 자기 창고 없으면 다른 창고를 빌리니까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매상과 소매상은요, 그 돈을 갖다가 이 물건을 가져왔으면 뭐를 갖춰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금융을 이용하죠. 금융.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금융업자가 여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금융업자는 어디서도,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융업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창고업자는요, 물건이 어떻게, 물건이 갖다가 갑자기 불이 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불이 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창고에 대해서 물적 보험을 듭니다. 보험업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험업자. 그럼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자가 생산자니까 제조업자는 여기 나와 있죠. 제조업자는 뭡니까? 생산자이며 불편 없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운송업자 나와 있죠. 운송업자. 물건을 운송하는 업자예요.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사이 거리 운송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자, 도매업자 나와 있죠. 도매업자 나와 있는데 도매업자는 뭡니까?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도매업자가 여기 나왔죠. 도매상이 생산자와 소매상, 즉 제조업자와 소매업자 사이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고업자 있죠. 창고업자는 뭐니까? 재화를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까지 보관합니다. 여기 나왔죠. 물론 여기도 창고업자 있지만 이 소매상도 창고업자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창고업자는 이런 식의 나온 거. 그다음 금융업자와 보험업자 있죠. 돈을 갖다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보험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업자는 자금을 대하고 보험업자는 화재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됐고, 이게 뭐라고? 현대 유통산업의 보좌예요. 물론 여러분이 거기 이거 말고도 뭐도 있습니까? 거기 소매업자도 있어요. 소매업자도 있고 그거 말고도 있어요. 당연히 소매업자,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소매업자도 우리가 아까 봐야 되고요. 소매 최종소를 판매하는 거, 정보유통 담당자. 정보를 갖다 컴퓨터나 인터넷 통해서 신속 정확하고 어떤 정보가 이번에 유행이더라.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드세요.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원하니까 이런 제품을 만드세요. 이런 유행적인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언제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것도 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소매업의 기능 및 특성이 있습니다. 자, 소매업에요. 여러분 책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4페이지 거기 소매업의 정의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림이 하나 있죠. 어떻겠습니까? 그림. 아까 제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식의 생산자에서 도매상,
도매상도 소매상이 있고, 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반드시 도매상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하고 도매상을 거쳐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생산자가 누구에게 소매상을 갖다가 경유해서 물건을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도매상이요 이런 역할을 하겠죠. 도매상은요 생산자에게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렇죠. 소매상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소매상은 누구를 위해서?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매상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요, 도매상이 없다. 유통 경로상에 도매상이 없다고 봐봐요. 그럼 이런 건 못하겠죠, 이런 것은. 이것도 못해요. 결론은 뭡니까? 소매상이 누구를 위해서? 소매상이 여기를 위해서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도매상이 했던 기능을 갖다가 소매상이 대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은 그림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림이 물건은 이런 화살표가 뭡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그린 건 뭐의 이전입니까?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소유권이 또는 물건의 이전입니다. 물건. 자, 항상 어떤 물건은요 소유권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에 이전하면 뭐도 이전된다? 소유권도 이전이 되는 것이에요. 소유권요. 그래서 소유권은 생산자로부터 소매업자에게 가고 소매업자로부터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오는 것입니다. 물건의 흐름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뭐냐? 이런 것은 해주는 역할이에요. 해주는 역할. 자, 생산자,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역할 뭡니까? 거기 맨 밑에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시장 확대가 있죠. 시장 확대. 자, 시장 확대는요 무조건 하고 이런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누구로 해서 소매상을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고, 소매상은 생산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화살표입니다. 확대 기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여기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만 시장 확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최종 소비자도 소매상을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한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고, 물론 여기도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쪽이겠죠. 즉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정보 제공이라든가 금융 제공, 구색서부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화살표는 이거예요. 이거. 두 개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소유권도 이전, 이거는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뭘 합니까? 정보 제공도 하고 금융 제공도 하고 제품 구색도 제공하고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자, 만약 화살표가 이래서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뭐가 기능이 없다? 시장 확대 기능은 없는 것이에요. 시장 확대 기능은 어떻게?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 확대 기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소비자는 소매상을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할 때는 시장 확대 기능이 최종 소비자는 소매상을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소매상은 생산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매업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소비자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여기는 소매업이에요. 여기 소매상. 자, 소매상, 사람을 중심으로 본 것이에요. 소매상. 소매업을 경영하는 상인, 소매상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하거나, 즉 생산자로부터 조달하거나, 또는 도매상으로 조달해가지고, 또는 스스로 제조하기도 합니다. 제조하는데 뭐 그거에 한계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스스로 제조하는 것은 생산자적인 개념이죠. 생산자. 그래서 생산자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거기 갖다가 물건을 전달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스스로 제조한다는 것은 찐빵 가게의 찐빵 아저씨. 찐빵 가게 찐빵 아저씨는 자기가 찐빵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중국집의 짜장면 아저씨, 짜장면 소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만들어가지고 최종 소비자에 파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제조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일을 주 업무라는 유통업입니다.
유통경로 마지막 단계 위치에서 최종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 등 마지막 단계 여기까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했을 때 여기 마지막 단계, 즉 최종 소비자 앞에 있는 단계까지를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 위치해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여기서는 뭐도 나와요? 서비스. 유통 경로상에서는 우리가 재화를 보면은, 재화를 본다면은, 재화를 본다면은 어떤 재화가 있어요? 유형적인, 유형 재화가 있잖아요. 유형 재화가. 또는 뭐가 있어요? 무형 재화가 있잖아요. 무형. 그리고 유형 재화가 있고 무형 재화인데, 유형 재화는 뭡니까? 말 그대로 지금 굿즈 상품이에요. 상품. 이 상품인데 사실 여기서 굿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굿즈. 또는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덕트. 또는 메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프로덕트. 자, 근데 우리가 무형적인 재는 뭡니까? 서비스죠. 서비스. 서비스밖에 없어요. 서비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유통 경로상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유형재, 물류에서는 유형적인 재화만 물류 보관이라든가 하액 같은 거 한다고 보지만은 무형적인 재화는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무형적인 재화도 있어요. 유통에서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고속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간다, 미국까지 간다 했을 때 그런 서비스, 운송 서비스를 여러분이 제공받는 거예요. 운송 서비스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재화에는 유형적인 재화와 무형적인 재화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유형 재화, 유형의 소비자를 취급하는 유통업이지만 출근해서는 무형 서비스 겸용의 형태도 있다는 거, 무형적인 거.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도 많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AMA가 있어요. 미국 AMA. 자, 미국 AMA는 뭐냐면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즉 미국 마케팅 협회입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는 전체 판매 가운데 비율이 50% 이상 조직. 자, 이 말은 뭐냐? 여기 소매상이 들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소매상을 이렇게 써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뭐냐고 한다면은,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겠니라고 묻는다면은 이 최종 소비자가 판매하는 판매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50% 이상. 이 판매하는 비율이 50% 이상일 때 여기를 소매사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는, 여기도 판매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최종 소비자에게도 판매한다. 몇 %? 49%. 이거 50%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매상에게 만약 51% 판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도매상으로 해야겠죠. 도매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도매상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율이 49%고, 즉 다른 업체, 최종 소비자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게 판매하는 게 51%라면 그 업체는 소매상이 아니라 도매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미국 AMA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판매 가운데 판매 비율이 50% 이상, 50%부터 시작하죠. 50% 이상인 조직체를 소매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요, 표준산업 분류표에도 당연히 소매상이 있지만은 우리 시험적인 개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식의 이론을 따른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흐름을 갖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케팅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양가로 2번이에요.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도 있어요. 이건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통 경로를 이렇게 본다면요. 이게 만약에 유통 경로를 갖다 이렇게 단계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단계로 본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단계를 굳이 갖다 나눈다면 여기가 1단계라고 하면 여기 2단계고 도매상이 이게 3단계잖아요. 이게 4단계래죠. 그리고 만약에 단계가 4단계까지 오면 최종 소비자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 도매상 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소매상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 그리고 도매상끼리 단계, 소매상끼리 단계가 있으면 이런 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수평이에요. 수평. 그 다음에 2단계와 3단계, 1단계와 2단계, 즉 생산자와 도매상, 소매상과 또는 도매상,
2단계와 3단계, 1단계와 2단계 이런 단계라면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건 수직이래요. 수직.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는요 수직과 수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뒤에 뭐가 나가? 경쟁이란 말도 나와요. 그러면 수직적 경쟁과 수평적 경쟁이 나오면은 수직적 경쟁은 뭐예요? 수직적 경쟁은 1과 2의 단계, 2와 3의 단계에서 수직적 경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 수평적 경쟁이라면 같은 3단계에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갈등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갈등. 자, 수직적 갈등, 수직적 경쟁 또는 수직적 갈등 같은 거, 수평적 갈등 이렇게 하면 다른 단계와 동일한 단계나 이런 것이에요. 여기도 뭐가 나왔습니까? 마케팅이 나왔죠. 마케팅. 자, 마케팅은 뭐 여기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나와서 다른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케팅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소매 수직적 마케팅 일단 여러분은 그 종류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요 구성원은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집중으로 계획된 유통망을 주도 형성되고 무질서하게 산재된 소매 등을 연계 관계를 형성시키고 기존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자, 구성원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왜냐? 아무래도 수직이라는 것은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계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단계가 다르다는 것은 상위 위에서 아래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래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직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상하의 관계. 자, 수평적은 뭡니까? 좌우 개념, 좌우. 자, 좌라는 개념하고 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좌우는 갖다 수평이에요.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한 거. 좌쪽과 우쪽.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집중적으로 계획된 유통망을 주도로 형성할 수가 있다. 무질서하게 산재된 소매상들과의 연관 관계를 형성시키고 경로 내의 유통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아까 개념을 잠깐 봤지만은 마케팅 시스템은 개념적으로 종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 기업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직적과 수평적인 그 개념. 물론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도 있어요. 공생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그건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수직과 수평에서 경쟁과 갈등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띄어서 보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의미로 보고 있어요. 마케팅에서는. 그래서 일단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뭡니까? 기업형이에요. 이 기업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소유권이나 자본 참여.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저 회사의 대주주다. 그러면 소유권을 잡고 있다. 또는 아니면 어느 정도 비율이 높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본 참여 있어요. 투자를 하겠죠. M&A 같은 거로 해서. 자, 계약형이 있습니다. 계약형은 뭐냐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계약형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계약형의 가장 전형적인 게 바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계약형. 공식적인 계약을 근거로 해서 생산과 유통의 연속적인 단계에 참여한 경로 구성원들을 결합하는 형태를 갖다가 계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고 관령이 있어요. 관령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경로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시장 영향력이 큰 구성원 이런 사람들 채널 캡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로 지도자라고 보통 말하죠. 다른 구성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그건 뭐냐? 생산의 유통 활동을 조정하는 형태를 갖다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령은 가장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건 통제를 갖다가 볼 수 있어요. 통제 정도를 갖다가 따져볼 수가 있는 통제 정도. 자, 이런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계약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통제 정도가 있는데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뭐냐? 기업형이 가장 강해요. 기업형이 통제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계약형입니다. 그 다음에 관령이 가장 통제 정도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형, 계약형, 관령 순서로 이게 통제 정도가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양가로 3번의 내용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소매부 개념적 분류가 있는데요. 뭐 점포가 있느냐 없느냐죠. 점포가 있어서 소매상이냐 없으면 소매상이 아니냐, 그런 개념인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점포가 있지만 무점포 소매업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